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에 석유 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 묻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 미국 업체 고문이 처음으로 한국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근거가 뭔지, 또 이미 탐사해본 지역 아닌지, 성공 확률은 어떻게 보는지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고문은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20%라는 말은 실패할 가능성이 80%라는 뜻과 같다는 등 리스크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기자회견에도 여전히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내용부터 김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이번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그 근거로는 과거 석유공사와 호주 업체인 우드사이드가 확보해 놓은 심해 시추공 3곳을 들었습니다. 주작과 홍계, 방어라고 이름 붙은 곳인데 결과적으로 유전 개발에 실패했지만 그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만한 유망구조 7곳을 새롭게 찾았단 겁니다. 정부가 언급한 성공 확률 20%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해 심해 지질이 엑슨모빌 재직 당시 본인이 직접 참여한 가이아나 광구와 유사하다며 그때보다 확률이 더 높다고도 했습니다. The largest discovery in the world in the last 20 years or 25 years is the Liza prospect in Guyana. The GECOS of Liza pre-drill was 16%. 다만 아브레우 고문은 불확실성과 위험성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This i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Remember, there's no hydrocarbon accumulation out there so far, and several wells already drilled, so it's very uncertain. 석유가스 매장의 필수 조건인 4가지 요건, 저류층과 덮개암, 기반암, 트랩이 모두 만족되는지는 결국 시추를 해봐야 안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 업체 액트지오 주소지를 검색해보면 가정집이 뜨는데 믿을 만한 업체냐부터 호주 최대 석유 개발 업체는 장래성이 없다고 철수한 지역 아니냐까지 여러 논란이 임바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는데 김도훈 기자 보도로 보시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부분들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미국 휴스턴의 구글 주소지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The answer is yes. The design of the ActiGeo is to be a new breed of consulting companies. 다만 10여 명의 직원 모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며 소규모 업체가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건 업계에서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hallenging, and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re decreasing their staff. There's a lot of really good talent out there around the world. 최근엔 영국에도 지사를 열었는데 역시 주택지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2007년부터 석유공사와 공동 탐사를 수행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의 철수 이유에 대해 정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를 대규모 스터디를 해놓고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미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BHP사와 이미 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되고요. 갑작스레 철수를 통보한 건 호주 업체 내부 사정 때문이지만 그 당시 확보한 자료가 새 유망 구조 확보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관측한 근거로 암석의 품질을 꼽았습니다. Jujac proved the existence of sizable reservoirs, actually even bigger than we thought. And the main result of that work was that those 7 prospects could hold from 3.5 to 14 billion barrels of oil. 다만 새 유망 구조의 정확한 위치와 경제성 여부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1시간 반 넘는 기자회견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스튜디오에서 정혜성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우선 기자회견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매장량 140억 배럴, 이 근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다고 합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0억 배럴이란 숫자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정부는 앞서 주작, 홍계, 방어 이렇게 세 곳을 시추했고 실패 요인까지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석유를 만들어내는 근원원과 석유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덮기암 등 석유 존재를 알리는 4개 요소가 존재했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석들의 품질을 따졌다고 덧붙였습니다. 140배럴은 석유가 들어있을 공간이 가장 많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네. 이런 판단을 한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시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증거가 많이 나오죠. 이제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성공 확률 20%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 아브레우 고문은 높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봅니까? 네, 일단 이런 수치를 검증하기엔 지금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그만큼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료가 너무 적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아무도 시추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 한 5번 하면 1번 개런티 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 거죠. 새로운 자료가 생길 때마다 기존에 이제 해석했던 또 가정했던 내용들이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네, 지금은 말 그대로 가설 단계입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왕고래 유망 구조는 1km 이상 심해라 불확실성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20%라는 숫자를 언급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한 게 의아하다는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석유 시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정부가 좀 의지를 갖고 좀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네,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큰 위축을 시킬 실망과 가능성이 크죠. 정치 분야로 네. 연계가 되는 순간 네. 원래 우리 목적을 했던 뭐 석유 개발 같은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늘 아브레우 고문은 대통령이 석유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찾아보니 직접 매장량까지 언급한 건 드물었습니다. 선언적 의미를 가지거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발표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표로 폭등했던 에너지 관련주 주가가 오늘 기자회견으로 폭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만 8% 넘게 하락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정부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순식간에 5% 넘게 빠지더니 1시간 만에 4만 원대 아래로 떨어졌고 결국 13%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뒤 30% 상한가를 친 주가는 이틀 뒤엔 10%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파르게 떨어지며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정부와 미국 액트지오사의 기자회견에서 불확실성이 여러 번 언급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And the only way to test that now is for drilling. So the only way to risk it is by drilling. 그간 폭등했던 에너지 관련주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도시가스와 LPG 관련주뿐만 아니라 시추가 진행될 거란 기대감에 올랐던 파이프와 밸브 회사들까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만 갖고 정부가 섣부르게 발표한 탓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물리탐사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이 발표하는 나라는 없고요. 가능성이 확인된 게 곧 자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시추를 한 번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현재 증시가 테마주 양상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하면서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고위직들도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패싱 논란까지 나오는데 그제서야 관련 TF를 만드는 등 산자부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국정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표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 고위직들도 대부분 발표 사실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자부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총괄 TF는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5일에서야 부랴부랴 발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TF 직원들은 밤늦게 전화로 발령을 받기도 했는데 내부에서도 급조된 게 아니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밝힌 만큼 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 추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실에 보낸 답변 자료는 대부분이 답변 불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유를 묻자 자원 안보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대통령실이 직접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실이 요구한 17개 질의 가운데 6개는 영업기밀, 안보 등의 이유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발표를 협의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왔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 경기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 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북 사업을 관장하는 이화영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으려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 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세연 기자입니다. 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받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공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또 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오늘 판결을 놓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나고 있는데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사필 귀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중형 선고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특히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결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에 경기도지사 관련 사례금을 주었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이 사건과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화영이 9년 6개월이니 곧 이재명 대표 차례라는 한간의 말들이 가벼이 들리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번복 과정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 등이 나왔는데도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선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오늘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동안 이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판결로 좀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먼저 그 전에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 법원은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큰 돈이 건너갔는데 그걸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 묻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요, 그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대표는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런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보고 받았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특히 그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이전 부지사는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는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합니다. 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꿉니다.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 이후에 법정에서는 검찰 진술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서 허위 진술한 거였다 입장을 바꿨습니다. 결국 세보면요,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이 진술이 뒤집혔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이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어떤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대북 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요, 이 대표로서는 받아야 하는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 그리고 짜맞추기로 규정했습니다. 그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 그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이걸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그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어떤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판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민주당 측이 인도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또 당시 김 여사의 기내식 비용은 4끼에 105만 원 수준이었다며 이 호화 기내식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초청장입니다.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정부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대표단 단장이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초청장을 근거로 이른바 셀프 초청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라든가 모디 총리도 굉장히 환영을 하면서 진행된 외교 일정이었다. 공군 2호기를 띄운 것은 국빈으로 디왈리 축제 주빈으로 초청한 인도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예의였다.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6,292만 원에 달하는 기내식 비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비용 6,290만 원의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 김 여사에게 총 4번의 기내식이 제공됐고 이에 대한 총 비용은 105만 원이었던 겁니다. 대한항공 측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지만 보안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셀프 초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옆구리를 찔러 받은 초청장으로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초청장으로 김 여사를 둘러싼 타지마할의 진실을 은폐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영부인은 민간인이라며 문체부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이나 자비로 가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며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만찬 행사를 비롯해 여러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순서대로 국빈 방문합니다.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글로벌 복합 위기가 확산되면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통령실은 3개국과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원유, 가스와 함께 핵심 광물이 풍부해서 첨단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이번 순방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지난 2월엔 독일, 덴마크 순방을 직전에 취소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정책과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정치적 현안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지난달부터 공개 행보를 재개하면서 해외 외교 일정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적재적소에서 친교 만찬, 공식 만찬 행사에 부부 동반 일정으로 참석할 거라며 그 밖의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 86개사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하는데 해외 순방 때마다 동원 논란이 일었던 대기업 총수들이 이번에도 따라 나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강연입니다. 북한이 두 번째로 오물풍선을 살포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란 지시가 내려갔던 지난 토요일. 최전방 지역의 육군사단장이 참모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수백 개를 날려보낸 지난 1일 저녁. 최전방인 경기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 사단장이 부하들과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1사단의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흘 전 북한이 오물풍선 200여 개를 날린 뒤 합참이 이날 두 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고한 상황.
해당 지역 부대에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실제 북한은 이날 저녁 8시쯤부터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7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육군 1사단은 최전방 부대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가장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낙하물 대비와 수거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단장은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쯤에야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단장은 사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측은 작전에 꼭 필요한 인원들은 지휘소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사단장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측은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군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석 달 전에도 한미 훈련 기간 중 간부들이 술판을 벌이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때도 군은 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군 간부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술자리는 지난 3월 13일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 연합훈련 자유예방패가 진행 중이던 시기입니다. 훈련을 위해 공군 모 비행단으로 파견을 간 군간부 15명이 새벽에 강당에 모여 술판을 벌인 겁니다. 이들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강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병사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술판을 벌인 이들 중에는 영관급 장교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훈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부대에 음주 자제령을 내렸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표지판이 뽑히고 차량은 뒤집힌 채 불에 탔습니다.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사고인데 육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표지판을 들이받은 겁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달아 음주 사고가 터지자 당시 합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연습 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달 뒤 이번에는 연습이 아닌 실제 상황이 터졌음에도 군은 여전히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온 유튜버가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늘도 가해자라며 신상을 공개했지만 조금 전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밝히며 모두 내린 겁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라며 4명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한 유튜버가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폭로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영상은 퍼질 대로 퍼진 뒤입니다. 지인들끼리 과거의 이야기만 나오면 어렸을 적 벌인 일이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일한다고 알려지자 게시판은 욕설로 도배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법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구독자가 바로 돈으로 직결된다는 거죠. 다른 유튜버는 가해자로 지목된 5번째 남성의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배달 대행업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20년 전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된 몽타주 똑똑히 기억해 주시고.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됐다고 주장하는 남성은 온라인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도 한 모금 못 넘긴 채 심정지가 온 것처럼 살고 있다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는데 동의 없이 신원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건의 주범이랬던 국밥집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 국밥집 사장은 조카의 잘못도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한 것도 다 죄송하다고 했는데 윤두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장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17년 생계를 꾸려온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도 내왔어도 무허가 건물 영업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답답한 건 다른 부분입니다. 성폭행범 운영하는 국밥 맛집이라.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온 이후 사장 아들이 밀양 사건 주동자라는 잘못된 소문이 돌았습니다. 온갖 협박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죽여버린다. 지금 당장 찾아가서
그 가족들 다 몰살시키고. 성폭행 주범은 사장의 조카입니다. 2년 전쯤 일을 시켜달라고 왔을 때는 밀양 사건 당사자라는 걸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7개월 만에 성폭행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된다. 힘든 일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죗값을 치르고 살아라. 가게를 철거하며 붙인 조카인 가해자를 채용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진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카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는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동안 그랬듯 조용히 숨어서 이 논란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지난달 말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 제때 활동을 시작하려면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경전 중인 여야 지도부는 오늘 만나지조차 못했는데 22대 지각개원이 예정된 셈입니다. 바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한울 기자. 네, 마감 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여야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네,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은 오늘 결국 불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는데요. 우 의장이 당선 인사에서부터 오늘까지 원구성안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고 여야 협치에 대한 당부는 전혀 없이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네, 여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그래도 여야 간 물밑 대화는 있었지만 역시 진척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진척이 없었다면 여야가 어떤 지점에서 맞서고 있는 겁니까? 네, 여야 모두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원장 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핵심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수사팀에 겨냥한 대북송금 수사조작 특검법 등이 모두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서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특검 법안들의 처리 기간이 줄어들 수도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계속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원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5시 반 자체 원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도 명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도 여야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부터 가져올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원구성안 제출을 강행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원점으로 돌려 다시 협상하지 않는 한 여야 협상과 월요일 본회의를 모두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다른 병원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늘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치고 사상 최대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환자들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지 말아달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까지 나흘 동안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미 절반 넘게 투표에 참여했는데 오는 9일 결과를 공개하고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투쟁 시작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하겠다고 한 17일 직후가 유력할 걸로 보입니다. 아주 강경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원가 쪽도 그렇고 집단 휴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보다 정말 더 강경한 정말 무기한 돌입이 될 수도 있고.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비대위도 의협과 뜻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라 대학병원 휴진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교수 단체들은 사협회 그 투표에 적극 참여할 거고 그 결정에 따라서 같이 행동을 하기로.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장들은 관련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은 무기한 휴진은 환자 불편을 넘어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집단 휴지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라는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선 명령 위반자가 있는데 그냥 두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환자 단체도 교수들 휴지는 무책임한 집단 이기주의라며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 어떤 생명보다 의료 집단과 이기주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이나 어떤 정당성에서도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최근 우리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 바다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서 하는 정기적인 조사인데요. 그런데 이걸 놓고 일본 정부가 왜 자신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일본 외무성이 낸 자료입니다. 한국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가 6일 독도 남쪽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와이어를 내리는 등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사전 동의 신청은 없었다며 주일 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도 항의했다고 알렸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소속인 해양 2000호는 해류 흐름이나 수온, 방사능 수치 측정 등을 수행하는 선박입니다. 독도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 바다를 조사 중인데 자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 활동으로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수차례 문제 삼아왔습니다. 사전 동의를 운운하면서 슬쩍 독도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들도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한가운데 표기했습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로 12해리까지는 우리 영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측 항의에 대해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최근 부리가 큰 까마귀가 도심 한복판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요즘 특히 사나운 시기라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까마귀가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부리로 쪼고 발톱으로 핥힙니다. 놀란 여성이 도망가지만 끝까지 쫓습니다. 100m 넘게 쫓아갑니다. 시차를 두고 때로 공격도 합니다. 집요하게 머리를 노립니다. 비행기가 폭격하듯이 쫙 거리기로 한 3번 걸으고는 그렇게 한 10cm 사이로 막 위로 그냥 가니까 얼마나 겁나요.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입니다. 까마귀가 아이를 노립니다. 아이가 도망가도 뒤를 쫓습니다. 자주 가는 놀이터 바로 앞에 그 소나무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이제 혹시 머리나 이런 데 공격당하지 않을까 계속 붙어 다녀야 되고 불안해요.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까마귀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텃새로 일반 까마귀와는 다른 큰부리 까마귀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1m에 달하고 일반 까마귀보다 길고 부리가 두툼합니다. 4월부터 6월이 산란기인데 이때 공격성이 높아집니다. 그 부화 시기와 그 이소 시기가 겹치면서 새끼 새를 보호하기 위한 까마귀의 본능적인 활동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번식철에는 성인이든 남자든 건장한 사람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현상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큰부리 까마귀의 서식지가 점점 사람이 사는 곳과 겹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심 내 나무가 많아지며 먹잇감이 늘다 보니 곳곳에 둥지를 트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까마귀 공격이 더 흔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시에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얘들에게는 초청장이 됐고 그것이 과연 앞으로 어떤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힘을 낼지는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까마귀 공격이 시작되면 가까운 건물로 빨리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급적 자극하지 않게 빠르게 해당 지역을 빠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격이 자주 이뤄지는 장소를 지날 때는 우산이나 양산을 미리 준비해 공격을 막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비가 더 많이 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폭우 때마다 피해를 입는 반지하 주민들 걱정이 큽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집 10곳 중 4곳은 물막이판도 없이 장마철을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집에는 바람도 볕도 잘 들지 않습니다.
여기 물이 다 차가지고 뭐 굉장했죠. 막 그냥 뭐 밤새로 뭐 퍼내니 뭐 당할 수가 있어야지. 지난해 여름 폭우 때 물 찬 흔적은 벽마다 곰팡이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나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하지만 이번 여름도 여기서 지내야 합니다. 20만 가지고 뭐 어디가 가고 싶은데 그게 또 쉽지 않으니까. 재작년 신림동 일가족 참변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이주비를 보태도 지상으로 이사갈 형편은 못 됩니다. 그나마 의지할 건 들이치는 비를 막아주는 물막이판입니다. 그런데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반지하 가구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건 60% 정도입니다. 건물 주인이 반대하면 설치를 강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주들이 집값 하락이라든가 세입자들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한 골목이라도 설치된 집과 안 된 집이 섞여 있습니다. 발매트 2장으로 창문을 겨우 가려뒀습니다. 이 접착제로 붙였지만 달랑거리는데요. 비가 쏟아지면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집에는 지난해 지자체가 물막이판을 달아줬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엌 창에만 있고 정작 비가 더 들이치는 큰 안방 창문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아이들이랑 어머니들이 주무시는 곳이다 보니까 올해도 물이 차면 지낼 곳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저랑 아이들은 찜질방에서 자거나 계속해서 그냥 건조하고 다시 쓰고. 반지하 대책은 아직 온전치 않은데 장마는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세상과 단절돼 있던 브라질 아마존의 한 부족 마을에 지난해 위성 인터넷이 깔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개발한 스타링크가 제공됐는데요.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부족민들이 휴대전화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Me chamo Enoque, sou dos lideranças do povo do Vale do Javari. Estou representando a associação Capivanawai. 브라질 아마존 열대 우림 속 외부 세계와 단절돼 있던 이곳에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던 마루보족의 리더 에노크가 요청한 겁니다. The Starlink antenna is a satellite internet service from SpaceX, the private space company owned by Elon Musk, arrived in the Marubo villages in September 2023. 그리고 9개월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응급 의료와 교육엔 도움이 됐지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른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아이들은 더 이상 뛰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중독 수준으로 빠져들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I saw the Marubo people dealing with misinformation and scams to pornography, to addictive social networks, to violent video games. 뉴욕타임스는 외국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인터넷을 마루보족은 한순간에 받아들여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마루보족은 매일 아침 2시간, 저녁엔 5시간, 일요일엔 하루 종일로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최근 조제 무리뉴 감독을 선임한 튀르키예 페네르바체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 한다. 이 소문 정말 진짜일까요? 내년 여름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을 두고 토트넘은 재계약 대신 계약 1년 연장 카드를 내밀었었죠. 그러자 페네르바체에서 이런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 이번엔 좀 불안한가 보죠? 튀르키예 언론은 레비 회장이 손흥민 이적설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네르바체로 오라는 손짓, 서른둘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계기가 됐을까요? 손흥민을 붙잡으려면 토트넘도 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네요. 여름의 시작부터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가 잠시 쉬어가겠고요. 비가 그치고 일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 제주와 전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80mm 이상, 제주도와 대부분의 남부지방에 20에서 60, 강원 내륙과 충북, 경기 남동부에도 최대 50mm가량 예상되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은 5에서 40,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 곳곳으로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제주와 남해안은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대구는 18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면서 2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에도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